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송경 대표가 사실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변호사가 장래 희망이었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제법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불량 이런 공장에서 불량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던 친구였거든요. 기존에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부터 애초에 룰 기반의 공장 불량 검수 프로그램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SNU 크리시언이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에 들어가서 그쪽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미 공장 전체 스마트 팩토리란 얘기가 언급이 나오기 전부터 자동화된 공장 이런 불량품 검사들을 진행하다가 자기가 기술적으로 어떤 한계를 느끼다가 이 기술적 한계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자기가 접하게 됐는데 이 기술이 자기의 한계를 뚫어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라고 해서 혼자 공부를 시작해서 이 기업을 차리게 됐고 그 기업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 성공 스토리로 이제 되게 되는 그런 좋은 사례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많은 분들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야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내가 접하게 됐는데 내가 내 도메인 분야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이런 분야를 인공지능으로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향후에 업무에 있어서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인공지능 쪽 특허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을 접하긴 했지만 7년 전에 이제 수아랩의 기술을 접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저는 법률 분야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도 수아랩에 관련된 특허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우리 회사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매일 마주치고 있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13년도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변리사 변호사합해서 12명 정도 되는 이제 중간 정도 규모의 펌입니다. 6년간 이제 제법 빨리 성장한 펌이고요.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한국인공지능협회 이제 거의 관련 네트워크에 들어간 인사들 중에서도 저희 고객사들 굉장히 많고요. 또 감사하게도 18년도부터는 저희 회사도 이렇게 요 네트워크사를 뽑아주셔서 이 관련돼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11명, 12명 변호사 1명에 변리사 11명 사이 회사인데 대부분의 인원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AI 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아랩은 뭐 예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죠. 바이두의 인공지능 사건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다른 회사 마키나락스라는 데도 하고 있고 사실은 AI라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잡았지만 AI 제외한 회사들도 다 지금 한 달에 걸러서 인공지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내용들을 도입을 해서 자기들 시스템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화해서 이런 게임 플랫폼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샤오미나 팀엑스 O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들을 하고 있고 삼성생명 그리고 박스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 이제 소개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특허지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AI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URL이 ai.piip.co.kr 요 밑에 적혀 있네요. 예, 그렇군요. 접속하시면 기술별로 어떤 기술 분야에 어떤 사람이 어떤 특허를 내고 있는지를 다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각자 도메인에서 내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관련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논문은 대부분 영어로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읽으시는데 한 건 읽으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정리해놓은 특허들은 다 한국 특허거든요. 들어오셔서 적용 분야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라든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다 필터링 하시면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관련된 페이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 떠올랐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비슷한 아이디어들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 특허들 한번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 적용한 사례로 넘어가서요. 이제 제가 법률 시장에 적용된 인공지능이라고 했으니까 뭐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현재 법률 시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쭉 이제 넣어봤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이제 데이터 다큐멘트 오토메이테이션이나 뭐 일렉트로닉 파일 빌딩 같은 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적재산권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적권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가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3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상표권 검색 엔진입니다. 이 화면에 상표 보이시잖아요. 왼쪽에는 진짜 상표고 오른쪽에는 가짜 상표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상표들 세 쌍이 있는데요.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른쪽이랑 왼쪽 상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것 같죠. 그 위조 가끔씩 특히나 뭐 나이키, 나이스 이런 거 스포하는 사람들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있고 옆에는 산멍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고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사진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아디다스가 아니라 디디바오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얼핏 보기에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상표를 출원할 때요, 제가 어떤 뭐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적었다, 아니면 서비스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상표 출원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오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가 정한 상표랑 동일하거나 당연히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비슷한 상표가 이전에 등록된 게 없는지를 저희가 찾아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를 저희가 요거를 룰 기반으로 이 규칙들을 일관된 모든 상표의 유사 상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집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규칙집을 만들면 또 이런 짝퉁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 규칙에 교묘하게 비껴나가는 새로운 꼼수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상표 유사 판단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저도 물론 훈련받고 상표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표랑 좀 더 비슷한 외국 상표는 더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뭐 이런 주관성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려면 사실 아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판례들이나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도 소요가 되죠. 제가 하나하나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마킹하고 하는 시간이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랑 좋을 때, 바쁠 때와 바쁘지 않을 때 퀄리티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판례나 심사례나 법률적 근거도 결국엔 인공지능으로 학습 가능한 인간의 복잡한 판단 영역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희가 5년 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판단을 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주목한 것들은 교사학습 많이 공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인공지능 엔진에다가 계속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인간의 복잡한 판단 영역을 머신러닝이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게 된 게 물론 검색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 지도처럼 전체 벡터 공간에 어떤 상표들이 어느 위치에 놓여지는지를 다 뿌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런 상표들을 특히나 로고까지 붙어있는 상표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엔진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 결과값들을 벡터화 해가지고 그 벡터의 지도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되는 게 많이들 쓰이는 게 특히나 이런 데이터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게 트리플 로스라는 것들이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단의 두 개는 이제 오바마 얼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프랑스 대통령 얼굴입니다. 마크롱이라는 사람 얼굴이에요. 그러면 트리플 로스라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기준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바마의 첫 번째 사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NN을 트레이닝 시킬 때 파지티브 쌍과 네거티브 쌍을 찾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얘는 두 번째 오바마 얼굴은 파지티브 쌍이죠.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마크롱의 얼굴은 오바마가 아니니까 네거티브 쌍이 되겠죠. 그러면 이 CNN을 학습을 시킬 때,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때 파지티브 쌍은 기준점이랑 더 가깝게 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네거티브 쌍은 기준점이랑 좀 더 멀어지게 학습을 반복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판단을 해서요. 상표 기준 상표가 하나 있고 비슷한 상표를 하나 두고 비슷하지 않은 상표를 하나 둔 다음에 비슷한 상표는 가까이 두고 비슷하지 않은 상표는 멀리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정확하게 상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상표 유사 판단 엔진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도메인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실제 현장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학습이니까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어디서 오나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변리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우리가 한 10,000개, 한 20,000개 쌍을 주자, 설문을 줘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 체크하고 비슷하지 않다는 거 체크한 다음에 이런 3개짜리 쌍을 10,000개, 20,000개 만들어서 학습을 하자. 아마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근데 뭐 저희는 그냥 공짜로 이 설문을 해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그리고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의 있게 해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스타트업의 어프로치라고 하면 이 데이터 확보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 분야에서 일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키프리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RPRIS.ol.kr이라고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데에서 이런 이제 그 상표랑 특허 데이터들을 일반 대중한테 다 뿌려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키프리스 데이터는 일반 대중이 접근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전문가용 DB로 서비스로 키프리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API에서 어떤 걸 해주느냐라고 하면 상표권에 대해서 심사관들이 일단 비슷한 상표가 들어오면 거절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상표를 냈는데 너랑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트리플 로스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파지티브 쌍을 찾을 때 새로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심사관들이 이미 수없이 거절 이유를 내면서 이 상표가 실제로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파지티브 쌍을 만들었을 때 이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같이 언급된 상표들은 서로 파지티브 쌍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유에 공존하면서 서로 두 개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이 있으면 서로 닮지 않은 거구나, 네거티브 쌍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상표권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 단계에서 저희가 이미 완성을 이걸 4년 전에 했는데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여기에 돈을 쓰려고 하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보고 뭐 시작하는 프로젝트로서 한번 해보자라고 특허만 왕창 내놓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정 모르는 스타트업이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제가 변리사인데 제 특허인데 가만히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표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있는 건물이요. 그 어반하이브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신논현역, 강남역 근처에 신논현역에 가보시면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건물이 있어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했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10월 1일 날 소장을 냈고 바로 그날 사이언스면에 이제 내용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지금 요 회사의 11층 건물에 있는데요.
얘가 좀 특이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강남역 거기 그 구멍 빵빵 뚫린데 아니면 땡땡이 건물 해가지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고 저희 회사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신논현역 3번 출구에 요러요러한 건물입니다 하시면 대부분 다 아시거든요. 거기요? 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있는 상표잖아요. 특색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유난을 많이 떨잖아요. 자기가 스티브 잡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거거든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손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까지 모든 사용자 경험을 우리만의 스타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애플 스토어, 리테일 스토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애플 스토어의 모형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전면 다 무조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리물 열고 들어가면은 양쪽에 직각으로 목재 테이블이 쭉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제품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사이드에는 이미지들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느 애플 매장을 가더라도 이 디자인 코드는 항상 유지가 돼요. 근데 비록 저희 고객사이긴 하지만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플을 중국에서 따라한다라고 좀 많이 지탄을 받긴 했었던 회사기도 해요. 심지어 레이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청바지에 검은색 머플러까지 따라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을 따라하자가 최초의 이 성장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따라하게 되죠. 리테일 스토어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애플에 지금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탐탁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애플이 이걸 상표로 등록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상표라는 거는 그 제품의 로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의 서비스표 아니면 제품의 로고 이런 것들이 상표예요. 그러니까 얘네 전통적인 상표라고 하면 사과 마크가 상표인 거겠죠. 그런데 이 상표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확장이 됩니다. 요새는 요 애플처럼 자기가 어떻게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느냐, 어떻게 제품을 포장하느냐 이런 것들에 다 기업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표로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스토어에 요 아이덴티티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려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에서 등록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표가 당연히 한국에도 출원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죠? 왜 안 된다라고 하느냐? 한국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의 외관이나 건물의 인테리어 같은 거는 이거는 상표라는 거는 이 모양이나 로고나 소리나 심지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게 누구 제품이구나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특이하게 인식을 못한다. 이거는 그냥 건물이지 라고 해서 이걸 애플이라는 기업이랑 연관 짓지를 못한다는 게 이제 특허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앤장이 쭉 IP까지 다 대리하거든요. 그래서 김앤장에서 굉장히 잘 여기에 대한 반박성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준다라고 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표정 사례에 추가로 건물 사진도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죠.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의 외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건물들이랑 연관을 짓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죠.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건물만 해도 일반적인 그림들, 일반적인 건물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특허청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있는 어바라이브 건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워낙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논현역에서 만날 때 그 건물 앞에서 보자 하면 다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이 건물의 모양 자체를 자기네 부동산 입대업하는데 혹은 건물 건축업하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걸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뭔가 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보고 특이하다, 특이하지 않다, 평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특이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앞에서 특허청이 얘기했던 게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사실은 김앤장에서도 그 내용을 찝었어요.
애플 스토어는 특별하다. 애플 스토어는 다른 전자제품 판매처랑은 다르다. 얘는 전면에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탁자도 무채 탁자도 배열하고 위에 제품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판관이나 판사들 생각에 이걸 말로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들어갈 리가 없죠. 이미 자기는 마음을 굳혔으니까. 그죠? 아니 뭐 전면 유리 인테리어 아무나 다 하는데 너네만 하냐? 뭐 목재 테이블 그럼 뭐 목재 테이블 있는 거는 다 안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심증을 툭 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 인식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상표권에 대한 유사 판단을 할 때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컨버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걸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아마 교재 이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거든요. 예,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가 구성이 되고 인코더 파트는 예를 들어 정보를 압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코더 파트는 정보 압축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토인코더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에서 얘를 학습시킬 때 얘 목표는 입력된 데이터가 압축이 됐다가 압축이 풀렸을 때 최대한 원본이랑 비슷하게 되도록 요것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 사진이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다른 개 모양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요 개 모양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개 모양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오토인코더는 이제 개의 공통적인 특징을 학습을 하게 돼요. 아, 개는 털이 많고 복슬복슬하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귀가 하나인데 이 눈이랑 코 모양은 대충 뭐 비율은 어떻게 생겨 있으니까 아 걔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압축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은 빼버리고 압축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디코더 단에서 공유를 한 다음에 이 줄어든 압축된 정보를 해제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다시 덧붙여가지고 재구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는 오토인코더에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못하겠죠. 그렇죠? 나는 개에 대해서만 재구성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넣어버리면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물 기반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랑 고양이는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뭔가에 대한 차이를 학습을 하고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고양이는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뭔가 우리가 학습했던 애랑 좀 다른 놈이다, 이질적인 놈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인 건물들을 계속 사진들을요, 계속 오토인코더에 학습을 시키고 계속 재구성하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되게 흔한 건물들의 특징들을 다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 어바나이브 건물 사진을 넣었더니 잘 재구성이 안 됐습니다. 재구성 오차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 결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구성하는 데에 대한 오차, 그러니까 잘 압축을 하고 압축을 잘 풀지 못했다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 빨간색 계열로 하고 원본이랑 차이가 거의 없으면 파란색 계열로 표시를 했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저희 이제 어바나이브 건물의 전개도 같은 거예요. 이게 일반 상업 건물들의 전개도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건 대부분 파란색 위주인데 우하단에 있는 어바나이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아주 티가 많이 나게 노란색으로 뚜렷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특허법원에 이제 증거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변론기일, 다음 주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또 저희가 변론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상표 고객 중에 삼성생명도 있거든요. 요새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생명이 밀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인생금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삼성 아마 구글 같은데 인생금융 쳐보시면 삼성생명 블로그 아니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삼성생명이 뭐 관련돼서 걔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표 등록하다가 다른 것들은 다 등록이 됐는데 이 금융업 관련돼서 하나 거절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심사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생 금융, 근데 너네는 금융업이라고. 일단 금융업의 금융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인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야, 인생 금융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제품의 이 서비스의 특성을 그대로 표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즉 인생 금융이라는 말은 네 인생 보험사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금융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의미 아니니? 그러면 너네한테 이걸 독점시키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거절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표 등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넓게 이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뭐 인생 어쩌고 하는 상표도 되게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판단도 사실은 심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심사관을 잘못 만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드렸죠. 이거 인생금융, 야, 다른 거 상표 보면 뭐 인생 돈가스집 이런 거 등록되어 있는 거, 인생 김밥 이런 거 다 등록되어 있는데 왜 금융만 안 되냐? 사람들이 이 제품의 이런 성질이나 표시를 직감한다라고 하려면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인생에 도움을 주는 금융, 인생과 함께하는 금융 이런 게 돼야지. 이렇게 인생이랑 금융을 두 개를 붙인 것만으로 사람들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의미를 직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암시를 할 수 있겠지, 아마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직감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쭉 썼죠.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주관적 영역에서 싸우는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이라는 거는 별도의 독립명사잖아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도 별도의 독립명사예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여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인생이랑 금융이란 말을 많이 붙여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심사관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조어면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는 뜻이 다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조합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이 조합을 가지고 어떤 뜻을 바로 하나를 강렬한 뜻을 전달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게 워드 임베딩입니다. 이게 아까도 이전 세션에서도 이런 평판 조회 같은 거 할 때 워드 임베딩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좀 러프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단어 사이의 근연 관계를 벡터 공간으로 계속 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를 이 단어의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쓰였는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 단어랑 요 단어는 서로 가까운 관계야, 요 단어랑 요 단어는 서로 먼 관계야 라는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게, 그렇게 변환해주는 게 워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빗절해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스테스라고 해서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도 자기네들이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SNS고 텍스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사실은 자기네 데이터셋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쪽에서의 AI 응용들에서 되게 섬찟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업로드한 이미지 가지고 최근에 뭐 페이스북 해보시면 내가 사진 올리면은 바로 나 누구라고 태그 미리 해놓잖아요. 미리 해놓고 확인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별도의 AI 리서치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R, 페어 랩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AI 리서치 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가장 주류 그 연구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 나머지 하나는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랩에서 워드 임베딩을 할 때 자연어 처리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뭐 그림상으로 뭐 예를 들어 인생은 여기 있으면 금융은 저쪽에 있더라 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허 심판원에다가 마찬가지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메인에서 제가 집중했던 거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변리사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서로 이 공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증거를 가지고 갖다 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한테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법률 쪽의 이 내용들이 아쉽게도 주관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영역은 아니고 형사법의 영역이지만 이 사람이 뉘우침을 하고 있는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기준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양형기준이라는 게 별거 없고 사실은 그 빙고 게임 하듯이 뭐 합의했나? 그리고 반성문 몇 장 제출했나?
뭐 그리고 실제 뭐 피해 정도는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야형 기준에서 많이 깎아줘, 적으면 그냥 풀로 때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실패한 모델 중에 하나죠. 주관적인 인식, 사실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관성이 있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판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델링을 한 건데 딥러닝 모델이 아니고 룰 기반 모델이고 굉장히 정확한 수준의 룰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례들 요새 이제 기사 나오면 야 저것도 판사냐, 다 AI로 갈아버려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시장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념적인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들은 인공지능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주관적인 인식을 수치화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쪽을 가지고 저희는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 발견하는 문제점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들, 그러니까 단순 룰 기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각 분야의 베테랑이시니까 여태까지 내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서 오는 감, 이런 것들로 하셨던 업무들 중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찾은 것들은 사실은 법률 쪽의 한정에서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 들으시고 이 관련해서 협회에서 하시는 이제 교육들을 잘 이수하신 다음에 이제 현장에 돌아가셔서 현장의 주관적인 면에 대한 문제점, 내가 옛날에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이나 인식으로 하던 것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객관화할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시면 그런 쪽에서 새로운 이런 사업 기회나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